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IR 담당 정희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오늘 SK텔레콤 CEO 인베스터 데이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행사는 유영상 SK텔레콤 CEO와 주요 경영진이 투자자와 애널리스트 분들을 모시고 2022년 새롭게 출발하는 SK텔레콤의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행사는 먼저 유영상 CEO께서 SK텔레콤의 새로운 비전과 그 세부 내용을 말씀드린 후에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유영상 CEO의 발표는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며 이후 질의응답은 순차 통역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CEO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년 11월 인적 분할 이후에 투자자 여러분을 처음으로 뵙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좀 더 일찍 만나 뵙고 싶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여의치 않았고 오늘도 비대면으로 진행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이 분할된 지 딱 101일째 되는 날입니다. 지난 100일 동안 CEO로서 SK텔레콤 2.0의 미래를 고민해온 내용을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적 분할 후에 존속회사인 SK텔레콤에 대한 주주들의 기대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견고한 수익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배당을 기대하시는 한편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확보하여 미래 성장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부분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CEO로서 안정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추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SK텔레콤의 사업과 리소스 운영 체계를 재정립했습니다. SK텔레콤은 핵심 사업인 유무선 통신 사업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즉 아이버스 서비스, 그리고 미래 사업, 커넥티드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미래 사업에서 성장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각 사업군별 세부 전략에 대해서는 다음 챕터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눈 이유는 기존 사업, 성장 사업 이분법적 운영에 폐해를 극복하고자 하는 일환입니다. 즉 5대 사업군별 별도의 성장을 추진하면서도 분할손이 없도록 전사 리소스를 풀링하여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력과 리소스를 3대 경영 요소인 고객 서비스 기술에 최적으로 배분해서 5x3 매트릭스 체제를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현 시점에서 분류해 보면 유무선 사업의 매출 비중이 82%, 성장률이 3% 수준이며 성장 사업군은 매출 비중 18%, 성장률 15% 수준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배경에는 기업 가치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통상 기존 사업의 비중이 높은 회사의 기업 가치는 기존 사업의 멀티플이 단일하게 적용되어 성장 사업의 성과가 기업 가치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디어나 엔터프라이즈 사업의 경우 유무선 통신 사업과는 다른 기업 가치 상전 방식과 멀티플이 적용되어야 하며 구독, 메타버스, AI 에이전트 중심의 AI버스 서비스의 경우, 아이버스 서비스의 경우에도 또 다른 가치평가 접근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5대 사업군의 주요 지표와 프로그레스를 주주들께 명확하게 주기적으로 소통하며 성장 사업의 기업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자 합니다. 이제 각 사업군별 사업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무선 통신 사업입니다. 무선 통신 사업의 키 드라이버는 잘 아시다시피 5G입니다. 지난 1월 SK텔레콤 5G 가입자는 1천만 명을 돌파했고 2025년까지는 800만 이상의 성장의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무선 알프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따라서 무선 매출의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5G 공동망 구축으로 5G 전국 커버리지를 앞당기고 중장기적으로는 카펙스 절감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케팅 비용 또한 시장이 점유율 MS 경쟁보다는 고객 가치에 기반한 경쟁으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인 시장 안정화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유통망의 온라인화, 네트워크의 운용 효율화 등을 통해 오퍼레이션 엑셀런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유선 사업은 1인 가구 증가와 세컨 TV 수요 증대로 지속적인 가입자 성장세를 유지할 것입니다. 또한 SKT, SKB 원팀 체제로 전환되면서 가입자 순정 MS 1위를 지속 유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선 매출은 지속적으로 최대 매출을 경신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무선 고객 경험의 새로운 설계를 통해 고객 리텐션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미디어 사업입니다. 미디어 사업은 1천만 유료 방송 가입자 기반과 2,500만 무선 통신 가입자 기반을 활용하여 컨텐츠, 커머스, 광고 등의 영역으로 밸류 체인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먼저 콘텐츠는 웨이브, BTV, 채널 S와 연계된 오리지널 컨텐츠 확보와 채널 확대를 추구할 것입니다. 작년 카카오 TV 오리지널 컨텐츠 1천여 편을 확보하였고 채널 S의 확대 강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 실행할 것입니다. 최근 출시한 플레이제트는 OTT 시대에 특화된 유무선 컨텐츠 외에 유무료 컨텐츠 외에 엔터테인먼트 영역까지 확대하여 미디어의 게임 체인저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SK 스토어는 출범 2년 만에 1.3조의 GMV를 달성하며 국내 티커머스 1위 사업자로 성장하였습니다. 현재 GMV 1천억 규모의 T딜 등과 연계하여 성장 전략을 새롭게 수립할 것입니다. 또한 SKT의 유무선 POC, 즉 무선 페이지뷰 1억 건, 유선 페이지뷰 6천만 건과 새로운 아이버스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 사업을 SK텔레콤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키워갈 것입니다. 다음은 엔터프라이즈 사업입니다. 데이터 센터 사업은 폭발적인 수요 증가와 공급 확대 지체로 성장성이 크게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공급의 확대뿐만 아니라 5G 기반 엣지 데이터 센터, MMR 플랫폼 등 고부가 영역으로 BM이 확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글로벌 CSP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까지 매출 1조 원 규모의 사업으로 성장시킬 계획입니다. 클라우드 시장의 성장세 속에서 5G MEC, MSP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계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640억 원 규모의 클라우드 매출을 달성한 바 있으며 AWS와 공동 출시한 5G MEC는 AR, VR 등 30여 개의 유저 케이스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사가 투자한 MSP 사업자 베스핀 글로벌을 활용한 글로벌 사업도 추진할 수 있겠습니다. AI와 IoT가 결합하여 5G 시대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전 AI, 랭귀지 AI, 데이터 분석 플랫폼과 5G IoT 네트워크가 결합된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금융, 보안, 병원 등 새로운 버티컬에서의 사업 기회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비스 사업인 아이버스입니다. 금년에는 첫째,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 상품의 확대 강화,
둘째, 구독 제휴 패키지의 확대. 셋째, 고객 편의성 개선 등을 통해 실질적인 구독 서비스 성과의 원년을 시현하겠습니다. 2025년 GMV 목표는 작년에 제시한 대로 8조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서비스 초기인 만큼 가입자 확대에 주력하였습니다. 작년 7월 출시 이후 MAU 113만, 체류 시간 61분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시현했습니다. 1,500개 이상의 기업과 기관으로부터 제휴 요청을 받는 등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첫째, 개방형 콘텐츠 플랫폼 구축, 둘째, NFT 등 경제 시스템 구축, 셋째, 글로벌리제이션 추진을 하겠습니다. 2025년 3천만 이상의 글로벌 MAU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캐릭터 기반 대화형 AI 서비스로 세상에 없던 새로운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금년 EQ 런칭을 목표로 서비스 개발 및 테스트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SKT의 향후 10년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의 진화와 AI, 로봇, 모빌리티 등 기술의 진화로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스마트폰 이후 어떠한 디바이스가 등장할 것이며 SKT는 연결 외에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가 고민입니다. 결국 디바이스에 연결과 지능을 부여하는 커넥티드 인텔리전스 역할이 SKT에게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업으로 UAM을 선정했습니다. UAM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도심 항공 모빌리티 서비스로 수요, 규제, 기술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국내의 경우 2025년 사업권 및 상용화 목표가 일정상의 가시성이 있고 하나시스템, 한국공항공사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조비 등 우수한 파트너십이 확보되어 있어서 SK텔레콤은 토탈 서비스 프로바이더로서의 지향점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 보고자 합니다. UAM 외에도 SKT가 잘할 수 있는 10년 후 미래 먹거리는 지속적으로 탐색할 것입니다. 다음은 주주 환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인적 분할과 함께 2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 분기 배당 시행, 5대1 액면 분할 등 주주 친화적인 환원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이러한 주주 친화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될 것입니다. 2022년에도 배당 총액이 분할 이전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기존에 제시된 배당 가이드라인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SKT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5대 사업군의 견조한 성장으로 매출은 2021년 16.7조에서 2025년 23조 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성장 사업 비중은 2021년 18%에서 2025년 3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SKT는 이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던 회사, 즉 디스턴스에서 AI, 메타버스, 우주의 시대를 맞아 고객의 시간과 공간을 확장해주는 회사, 디멘션, 즉 디멘션으로 디스턴스에서 디멘션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상력 속에서 SKT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고객과 주주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지속 발굴하여 안정과 성장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모두 마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전화기 버튼의 별표와 1번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취소하시려면 별표와 2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Now Q&A session will begin. Please press star 1, that is star and 1 if you have any questions. Questions will be taken according to the order you have pressed star and number 1. For cancellation, please press star 2, that is star and 2 on your phone. 처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대신증권의 김회재님입니다. The first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Hwae Kim from Daishin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안녕하세요. 대신증권 김희재입니다. 5대 사업군으로 재편한 거에 대한 좀 부연 설명 좀 부탁드리는데요. KT랑 L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을 하나의 기업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는 SKT랑 브로드밴드가 이연화돼서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5대 사업군으로 재정의한다라고 하는 게 조직 개편이나 혹은 SK 브로드밴드와의 합병과 같은 거버넌스 변화까지 염두에 두고 계신 건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5대 사업군 설명해 주신 부분에서 통신 영역 외에 다른 사업군에 대해서는 성장성에 대해서 조금 더 회사가 기대를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AI 버스 안에서도 사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 영역이 있을 텐데, 우리 투자자분들이 단기간에 또는 가장 먼저 성과가 가셔야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을 사업이 어떤 건지 좀 다르게 여쭤보면 CEO께서 조금 더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싶으신 영역이 어떤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ello, I am Kim Hwae from Daishin Securities.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I'd like to get some more information about the background behind SK Telecom's decision to reorganize its business into the 5 business groups. When you look at your competitors, KT and LG U+, you can see that they're operating their mobile and fixed business under the same legal entity. But as for SK Telecom, there's a division between SKT and SK Broadband. And as you are reorganizing your business into the 5 business groups, I wonder if this means that there will be further reorganization or any possible merger with SK Broadband, which will lead to a governance change. The second question is about potential growth of the 5 business groups. I understand that the company has huge expectation for growth potentials of the other business groups other than the mobile and fixed. So they include the media and enterprise and AI verse, and there are many diverse subsectors under these business groups. So in the short run, what are the particular business groups that we may need to pay attention to? In other words, what specific business groups do you as the CEO would like to emphasize to the shareholders and investors? 예, 질문해 주신 대신증권의 김혜재님 감사합니다. I'd first like to thank Mr. Kim for your questions.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Let me answer the first question first. 5대 사업군으로 나눈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그 프레젠테이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사업군의 기업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한 것입니다. The background behind the reorganization of SK Telecom into the 5 business groups was, as was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was to maximize corporate value for each business group. 아시다시피 유무선 통신의 기업 가치 산정 방식과 미디어 엔터프라이즈 또한 이번 아이버스의 경우 완전히 다른 어떤 기업 가치 산정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s you may know very well, we need different valuation matrix for mobile and fixed line business versus media, enterprise, and AI verse. 그렇지 않았을 경우 전체 어떠한 신규 성장 사업이 우리가 성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전체 통신 사업의 가치 산정 방식과 멀티플에 묻혀서 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했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5대 사업군으로 나누고 그거의 어떤 성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It is because otherwise, in the past, we've seen cases where the growth of the promising growth businesses was not well reflected in the valuation or multiple of the telecom company. That is why we've decided to reorganize our business into separate business groups and communicate our strategies to the market. 근데 이것이 이제 유무선 통신을 하나의 어떤 사업 구도로 보면 그러면 텔레콤과 브로드밴드가 거버넌스 체인지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TV가 텔레콤과 브로드밴드가 지금 사실상 버추얼리 원바디 체제로 진행되었고 그에 따라서 이 시너지가 한층 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합병과 같은 거버넌스 체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And because mobile and fixed line business are combined in one business group, you may wonder if there is going to be any governance change going forward. However, SK Telecom and SK Broadband have already been operating as virtually one body or single entity, and we have been producing a lot of synergies in the past. Therefore, we do not have any specific governance change plan at this point.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et me now cover the second question. 사실 유무선 통신 외에 나머지 4대 사업군에 대한 기대가 아주 큰데요. In addition to our mobile and fixed business group, we have huge expectations for the remaining 4 business groups. 그래도 하나씩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But let me point out some of the highlights for these 4 business groups. 먼저 광고입니다. First is advertising. SK텔레콤은 사실 그동안 이제 구독에 가까운 그런 어떤 사업자입니다. 구독을 잘하는 사업자입니다. As you may know, when you look at the history of SK Telecom, you can say that SK Telecom is very good at conducting subscription busin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K텔레콤의 무선 POC, 그다음에 유선 POC,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수많은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어떤 그 고객 어떤 MAU를 감안했을 때 저희가 잘만 한다면 광고에 대한 무한한 포텐셜이 있다고 광고 사업에 대한 무한한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when you consider the wireless POC and wired POC of SK Telecom, and given the current MAU level of the entire services we provide, we believe that we have enormous potential for ad sales business. 저는 이러한 어떤 그 기반들을 잘 묶어서 SKTB 공통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서 광고 사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So we're going to capitalize on these strengths of SK Telecom and combine them so that we offer an integrated advertising platform that covers both SKT and SKB. And this, I believe, advertising business is going to be a new growth driver for us. 두 번째는 프레젠테이션에서도 강조드린 바와 같이 데이터 센터 사업입니다. The second highlight that I want to emphasize is, as was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is data center business. 데이터 센터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인 게 사실이고 또 저희가 HDC와 같은 고부가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As was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in the data center market, there's a huge demand while supply is in shortage. And at the same time, we are capable of offering high value-added services such as HDC. 당분간은 국내의 어떤 그 오게닉 방식의 성장에 주력하겠지만 저희가 어느 정도 실력이 붙었을 때는 글로벌 이노게닉 방식의 성장까지도 한번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For some time, we're going to pursue organic growth in the data center market domestically, but in the future, we believe that we can explore global inorganic growth opportunity as well. 세 번째는 역시 구독 사업입니다. The third highlight I want to emphasize is subscription business. 구독 사업이 지금 5개월 정도 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고객의 호평과 그다음에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It's been 5 months since we launched the new subscription service, and there has been a very positive feedback from the customers and the brand recognition. 물론 5개월간의 또한 어떤 레슨 런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We also have learned a lot of lessons for the past 5 months. 올해는 말씀드린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의 확대 강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품력 강화, 그다음에 서비스 편의성 강화를 통해서 구독의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This year, we're going to increase and expand the Amazon Global Store lineup and improve the product lineup as well and offer more convenient services so that we can produce tangible results for the subscription products. 마지막으로 메타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Finally, I'd like to comment more about the metaverse business. 많은 기업들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se days, a lot of companies are talking about metaverse. 적어도 국내에서는 저희가 두 번째로 가장 빠르게 시장을 선점한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In Korea, we are the second business or second company to enter the metaverse market. 이 부분은 가장 빠르게 저희가 기존의 전략을 확대하고 여기에 IP와 같은 새로운 어떤 리소스들을 붙이면서 빠르게 다른 방식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And for our metaverse business, we will act quickly and we will continue to expand our strategies, the existing strategies, and add more IP resources so that we can create a new a growth momentum. 이상입니다. Thank you.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Next question, please.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시티그룹의 이승현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Sean Lee from Citigroup.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예, 질문 기회 감사드립니다. 저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 관련 질문입니다. 그 배당 정책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2022년 배당 수준이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그 최소한 작년 연간 배당 총액 7,170억 수준이 유지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이후 중장기 배당 방향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M&A 투자 관련 질문입니다. 그 분할 후에 이제 순수 통신사가 되셨는데 향후 성장을 위한 M&A를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계신지,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어떤 산업군 또 어떤 이유로 M&A를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 am Lee Seung-yeon from Citigroup.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I would like to ask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relates to your dividend policy. You mentioned dividend policy in your presentation, but I wonder if the dividend level for 2022 is going to be similar to the previous year. In other words, can you clarify on whether the last year's dividend amount of 717 billion won is going to be maintained for 2022 as well? And also, I'd like to learn more about the medium and long-term dividend policy after 2023. The second question is regarding the M&A investment plans. And after the spin-off last year, you became a pure telecom company. And I wonder if you have any specific M&A plans to pursue growth. And if you do have such plans, in what areas and for what reasons are you going to pursue an M&A? 예, 질문해 주신 시티그룹의 이승현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Mr. Lee from Citigroup,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예,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드리겠습니다. Let me first cover the first question. 2002년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배당 총액은 분할 이전, 즉 작년 수준을 유지할 것을 최소한 유지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As for your first part of the question, for 2022, as was mentioned in the presentation, we're going to be able to maintain the dividend amount that is similar to what we had before the spin-off. 중장기적으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으로 EBITDA 마이너스 카펙스를 제시를 했는데 저희 예상에는 EBITDA가
중장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카펙스는 줄어들거나 어느 정도 스테이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s for the medium and long-term dividend guidance, it's going to be based on the EBITDA and the capex, and we expect our EBITDA or earnings to continue to grow in the medium to long term, while capex level will either decline or stabilize.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도 배당 증가의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herefore, in the medium to long term, we believe that there is enough dividend upside. 그 부분은 해당 연도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새로운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nd regarding our medium to long-term dividend policy, as soon as we have some specific decisions and guidelines, we will communicate them with the market.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Let me now cover the second question. 분할 이후에 통신회사 존속회사인 SK텔레콤이 M&A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I understand that there's a lot of interest in whether the Pure Telecom SKT after the spin-off will pursue an M&A or not. 저는 명확하게 SK텔레콤은 전략적인 M&A를 추진할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I'd like to make it very clear that SK Telecom will pursue strategic M&A opportunities. 한 세 가지 정도의 방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And there can be three main directions. 첫 번째는 저희가 추진하는 AI, 메타버스 등 여러 가지 어떤 그 기술과 관련된 기술 회사들을 인수하는 겁니다. The first direction is to acquire technology companies for the business such as AI and metaverse. 두 번째는 그 최근에 시장에서 개발자 확보가 굉장히 어려운데 개발자 확보를 위한 개발자를 팀 단위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쿠하이어를 하는 그런 전략의 어떤 M&A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The second type of M&As would be acquisition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alent, because it is quite challenging to secure competent developers in the market. 마지막으로 저희 서비스가 어느 정도 자신감이 붙었을 때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한 글로벌 M&A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And the final direction is when we become competent in these growth business groups, we will pursue global M&As to expand into the global market. 가능하면 이러한 어떤 M&A를 통해서 자회사를 상장하는 그런 모델보다는 저희는 기존 사업과 합체된 형태로 그렇게 가는 것을 더 선호하는 바입니다. And in terms of pursuing these M&As, our preference is not, or our intention is not to do a IPO of subsidiaries after M&As, but rather combine and integrate these acquired companies into the existing businesses of SK Telecom. 이상입니다. Thank you.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한화자산운용의 노현주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현준호 from Hanwha Asset Management.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안녕하세요. 한화자산운용 노현주입니다. 오늘 설명 너무 잘 들었고 질문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선 공약 등에 따른 규제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 있는지 좀 궁금하고, 두 번째로는 5G 주파수 추가 할당 경로 추진에 대한 저희 측의 입장이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I am No Hyunju from Hanwha Asset Management.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and also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to ask you questions. I have two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related to any potential regulatory risks as a resul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second question relates to your position of SK Telecom with respect to additional frequency allocation. 질문해 주신 하나의 노현주님 감사드립니다. Ms. No from Hanwha Asset Management,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먼저 대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t me first comment on the impac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on SK Telecom. 지금 디지털 시대에 국민의 삶에서
많은 것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데 기존의 통신도 중요하지만 플랫폼이나 이런 어떤 새로운 중요한 어떤 요소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 believe that now we're living in the era of digital, and there are many aspects of the lives of the people or citizens in Korea where we not only have to emphasize the role of telecommunications, but also platforms and other elements. 통신 요금에 대해서도 알뜰폰의 성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수많은 어떤 그 선약 같은 할인 제도를 통해서 많이 좀 부담이 완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Therefore, I believe that there has been a lessening of burden on communication-related costs by having an increased MVNO business and also better regulations regarding tariff and price plans. 전체적인 통신 정책이 5G 전국망 조기 확보라든지 데이터 센터 같은 국가 인프라의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는 쪽으로 정책의 방점이 두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Therefore, overall, I believe that telecommunications-related policies are putting focus on the early 5G rollout to the entire nation, as well as building data center capacity. So these will all strengthen the national infrastructure. 그래서 저희 통신 사업자들도 그러한 어떤 그 5G 전국망 확대라든지 그런 어떤 디지털 투자에 더 방점을 두는 그런 정책을 가져가고자 합니다. Following these policy directions, the telecom operators, including SK Telecom, are working to expand the 5G coverage nationwide and making digital investments. 두 번째 질문이신 주파수 확보에 대해서도 동일한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As for the second question relating to the frequency acquisition, I believe that the same approach can be applied. 저희가 뭐 주파수 할당을 예정보다 다 빨리 하자는 전체를 빨리 하자는 입장은 아닙니다. As for SK Telecom, we're not in a position to accelerate the pace of frequency allocation. 그러나 국민 편의와 그다음에 공정성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주파수는 LG 그러니까 지금의 20메가 주파수만 할당하는 것보다는 20메가씩 3개의 주파수를 동시에 할당해서 국민 편의를 위한 투자도 확보하고 또 공정성도 확보하는 것이 더 맞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But when we consider benefits to the citizens as well as fairness in the market, rather than pursuing a 20 megahertz allocation of frequency as it is now, I believe that it is better to allocate 3 levels of frequencies by 20 megahertz for the benefit of the citizens. 이상입니다. Thank you.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CLSA 코리아의 정용호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Steve Jung from CLSA Korea.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그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년에 캐펙스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면은 좋을지 가이드라인 부탁드리고요. 이게 저희가 5G 초기 투자가 마무리돼서 이제 하향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하면은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3사 공동망 구축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업데이트 부탁드리고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캐펙스 절감효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I'm Jung Young-hwa from CLSA.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I have 2 questions. The first question is related to your CapEx. I understand that the level of CapEx last year did not change much, and do you think it will continue in this trend? And as we have the initial 5G investments coming to an end, do you think that the CapEx level will continue to stabilize downward? The second question is related to the joint rural 5G network construction with the telecom companies. What is the update, and can you give us some update? And do you think that there will be a positive impact on your CapEx?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코퍼레이트 플래닝 담당 김진원입니다. I am Kim Jin-won, Head of Corporate Planning. Let me answer the first question regarding CapEx. 작년에 저희 텔레콤과 브로드밴드의 어떤 캐펙스 수준을 보면 저희가 한 2.18조, 그리고 브로드밴드가 한 8,200억, 그래서 전체 한
3조 원 정도의 캐펙스를 지출한 바 있습니다. When you look at the capex level of last year for SK Telecom, it was 2.18 trillion won, and for SK Broadband, it was 820 billion won. So in total, it was about 3 trillion won. 올해 전반적인 캐펙스 수준도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The capex level for this year is going to be similar to that of last year. 우선 SK텔레콤의 경우에 이제 저희가 그 캐펙스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5G 고객을 위한 통신 품질을 유지하는 것이 최고의 목표고요. 이를 위해서 5G 커버리지 확장 및 네트워크 퀄리티 유지라는 필수 투자가 올해도 여전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For SK Telecom, first of all, the top priority for capex is increasing 5G customers' telecommunications quality and expand the coverage and network quality for our customers. SK 브로드밴드 역시 핵심 사업인 IPTV, 초고속 인터넷 영역에서의 투자가 좀 계속 이루어질 거고요. 성장 영역인 콘텐츠라든지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비즈의 확대를 위한 투자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And for SK Broadband, they will continue to make investments for IPTV and broadband businesses, as well as making investments for content and enterprise business. 중기의 어떤 캐펙스 트렌드와 관련해서는 당사가 수년간 5G 품질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지속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인구 기준 커버리지가 상당 부분 제고되었고 동시에 향후에 5G 공동망 투자 같은 것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캐펙스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서 중기적으로는 캐펙스의 전체 규모는 하향 안정화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Moving on to medium to long-term capex projection, we have been making constant investments for 5G. As a result, the coverage based on population has improved dramatically, and we're going to utilize the joint 5G networks together with the other telco companies. So overall, I can say that in the medium term, the capex level is going to be stabilizing downward. 5G반 공동 투자에 대해서는 저희 인프라 담당께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습니다. And as for the 5G joint construction, the other executive in charge of ICT infrastructure will cover that question.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ICT 인프라 담당 강종렬입니다. I am Kang Jong-yeol, the head of ICT infrastructure at SK Telecom. 두 번째 질문 주셨던 5G 공동망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Let me answer your question regarding the 5G joint network. 작년에 이제 통신 3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총 12개 지역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1차 상용화를 했었습니다. Last year, the three telecom companies in Korea successfully did a pilot commercialization of 5G in 12 areas. 올해도 이 3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이제 상용 1단계를 이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So continuing on with this initiative, the three companies will expand the commercialization to the first level areas. 2024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타겟을 하고 있는 외곽 지역 131개 지역에 대해서 3사가 이 공동망을 나누어서 구축 완료하는 걸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And down the road, it is our target for the three companies to divide and conquer 131 rural areas for 5G coverage by the end of the first half of 2024. 공동망 구축으로 인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캐펙스에 대해서는 파지티브한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Because of this joint construction of 5G network, there is a definitely medium to long-term positive impact on capex saving. 다만 앞에 우리 김지현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는 우리 5G 고객들이 빠른 커버리지 확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2022년도 캐펙스는 전년도 수준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But as Mr. Kim mentioned, our 5G subscribers are demanding rapid expansion of the 5G coverage. So we're going to continue making relevant investments. So the capex level for 2022 is going to be similar to that of last year. 감사합니다. Thank you.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승욱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Seung-wook Lee from eVest Investment and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승욱입니다. 우선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하고요.
같은 경우는 이제 유무선 통신 실적 관련해서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매출액 가이던스를 보면 한 17.4조 원 정도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동전화 매출액이 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고요. 또 무선 알프랑 이제 마케팅 비용 같은 이제 M&O 사업 관련해서 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IPTV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900만 명 돌파하면서 성과가 매우 좋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올해 가입자 수 전망과 함께 좀 IPTV 사업도 좀 전략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m Lee Seung-woo from eBest Investment Securities. Thank you for this opportunity. My first question is related to the performance of your M&O business. This year, the guidance for the mobile and fixed business, the revenue guidance is 17.4 trillion won. And then can you break it into M&O revenue guidance versus the other? And also, what is the wireless ARPU trend and marketing expense that you are expecting for this year from M&O business? Moving on to the second question that is related to the IPTV. Last year, at the end of last year, the number of IPTV subscribers reached 9 million, which is a very good result. And what is your outlook for the subscriber growth this year? And what is your overall IPTV strategy? 네, 질문해 주신 이승훈님 감사드립니다. SK텔레콤 코퍼레이트 스트래티지 담당 한명진입니다. 질문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question. I am Han Myung-jin, Head of Corporate Strategy. Let me answer your questions. 먼저 이동전화 매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1년 이동전화 매출은 5G 가입자가 많이 증가해서 전년 대비 2.7% 성장했고 그 결과 10조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As for MNO revenue in 2021, thanks to the growth of the 5G subscribers, the MNO revenue grew by 2.7% to exceed 10 trillion won. 여기서 5G 가입자 같은 경우도 전년 대비 440만 증가해서 작년 말에 990만 정도가 나왔고요. As for the 5G subscribers, it increased by 4.4 million to reach 9.9 million at the end of last year. 이러한 5G 가입자의 증가세는 2022년에도 지속될 예정입니다. 올해도 한 1,300만 이상의 5G 가입자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We believe that this 5G subscriber growth trend will continue this year to mark the number of 5G subscribers to be around 13 million. 그 결과 ARPU도 3만 원대 초반에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As a result of such subscriber base growth, the ARPU has increased from low 30,000 to an upward trend. 발표되는 ARPU 자료는 ARPU가 낮은 IoT 회선이 포함되어 있어서 성장폭이 다소 희석되어 보이는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IoT 회선을 제외하고 이 5G 기반의 어떤 핸셋 기준으로는 아주 뚜렷한 성장을 이뤄왔고 이런 성장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The ARPU number that was communicated in the presentation includes ARPU for IoT, which has lower margin. However, when you look at the 5G handset-based ARPU growth, there is a very clear growth trend, and we believe that this trend will continue. 그래서 결과적으로 2022년 이동전화 매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작년 수준 이상의 별도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As a result of such positive developments, we expect MNO revenue for this year to continue to grow, and it's going to be a very positive result on a standalone basis as well. 그다음 마케팅 비용에서 말씀을 드리면 21년 마케팅 비용은 5G 시장 확대나 IFRS 상각 영향으로 20년 대비 소폭 증가를 하였습니다. As for marketing expense in 2021, because of the 5G market expansion and the accounting impact of IFRS 15, there was a slight increase. 하지만 작년 4분기부터 하향세로 접어들었고 마케팅 경쟁도 소모적인 비용 경쟁보다는 안정화된 시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좋다는 것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지속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However, starting from the fourth quarter of last year, the marketing expense trend has been stabilizing and going downward. And there's also a market consensus that cost competition is not necessary and there was a need for market stability. 이에 따라 금년에도 시장 안정화 기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언택 채널 강화 등의 비용 효율화를 통해서 수익성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We believe that market stability will continue this year, and by utilizing contactless distribution channels, we'll be able to increase cost efficiency. 결과적으로 22년 마케팅 비용은 전년 대비 감소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All in all, the marketing expense for this year is going to have a YOY decline. IPTV 가입자와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 me now move on to the question related to the IPTV subscribers and business strategy. 유선 방송 시장은 작년 승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 제 900만을 돌파한 이후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The pay TV market continues to grow with the subscribers reaching 9 million last year. 이런 성장의 배경에는 1인 가구가 크게 확대되고 있고 세컨 TV와 같은 그런 어떤 수요가 많이 크게 증가하는 부분이 먼저 있습니다. And this growth has been driven by the increasing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he growing demand for second TVs. 그리고 다양한 개인형 컨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은 어떤 고객군, MZ세대와 같은 고객군이 어필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들, 컨텐츠 그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제 그런 사용성이 높아져서 또한 알프가 높아지는 부분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In addition, we have been offering various services and contents that can appeal to the younger generation, the millennials and Gen Z, that have huge demand for individual and customized content. And as a result, we're able to increase our ARPU. 이렇듯 시장의 확대와 그다음에 다양한 서비스 컨텐츠에 대한 니즈의 확대로 22년에도 작년 수준 이상의 그 IPTV 사업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As the market continues to grow and there's growing demand for various services and content, we expect the growth from IPTV to continue starting from last year.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KB증권의 김준섭 님입니다. The next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Junseop Kim from KB Securities.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질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KB증권 김준섭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사업과 관련 두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먼저 IDC인데요. ITC 사업 관련해서 지금 공급자 우위 시장이라고 프레젠테이션을 해주셨는데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IDC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는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또 투자 집행한다면 규모를 어느 정도 규모로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터프라이즈 사업에 대한 22년 실적 관련 하이라이트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2021년까지는 기업 전용 회선 중심 성장을 보였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2022년 실적 중에서 2022년 엔터프라이즈 사업 실적 중에서 눈여겨봐야 할 사업 영역이 어딘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I am Kim Junseop from KB. I'd like to ask two questions related to your enterprise business group. The first question is related to your data center business. You mentioned that in the market, there is a supply shortage of the data center capacity in the market. So this is rather a good situation for the suppliers. So in making data center related investments, what are your priorities? And as you make data center investments, what's the size of the investment planned for this year? The second question is related to your enterprise revenue highlights. In 2021, the main revenue source was connectivity for enterprise business. But in this year of 2022, what will be the key business areas in the enterprise business group where you will generate revenue? 네, 안녕하십니까. SK텔레콤 엔터프라이즈 CI 시장을 겸직하고 있는 SK 브로드밴드의 최진환입니다. 첫 번째 질문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 I am Choi Jin-hwan, President of SK Broadband and also Head of SKT Enterprise CIC. Thank you for your questions. 네, 첫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Let me answer the first question. 네, 아시다시피 데이터 센터는 그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자금 운용의 효율화 그리고 재무적 리스크 해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직접 투자 방식과 함께 TRS 계약에 기반한 자기 임차 계약 방식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And as for data center, as you may know, it requires massive amounts of investments. So in consideration of cost efficiency and in consideration of financial risks to be hedged, we are pursuing both direct DC investments, IDC investments, as well as a lease or TRS related investments. 예를 들어 당사가 운용 중인 가산 그리고 분당 IDC는 부동산 펀드가 부동산 담보대출과 에코티 투자자 확보를 통해서 구축한 센터로서
당사는 부동산 펀드에 투자하는 SPC와 TRS 계약 및 부동산 펀드와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So, for example, the Kasan and Pundang IDCs that are operated by SK Telecom, they were built based on the collateral borrowings and equity investment from a real estate PE, and we have this SPC. We have the total return swap agreement with the SPC that has made this investment, and also we have the long-term lease agreement for these properties. 당사는 이러한 방식으로 신규 센터를 확보함으로써 센터 건축을 위한 대규모 초기 투자로 야기될 수 있는 잠재적 재무 리스크를 해소하였으며 임차 비용 또한 TRS 계약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By utilizing this approach, we were able to secure additional IDC capacity, and we were also able to reduce potential financial risks that may incur due to massive, large size investments. And we were also able to reduce the lease costs by utilizing the TRS agreement. 데이터 센터 구축을 제외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일부 장비 설치 등에 따른 캐펙스 집행은 고객사의 입주 시점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는 수요 연동성 투자로 신규 매출로 바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Other than constructing the data centers, other kinds of capex expenditures related to the equipment and related infrastructure supply, these may incur when the customers enter and start using the data centers. And these are demand-linked investments which are linked to new revenue. 그래서 주신 질문에 대해서 숫자로 답변을 드리자면 저희가 한 해 50메가와트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총 인베스트먼트는 5천억이 들어가고요. 실제로 저희 밸런스시트에서 나가는 투자 금액은 여기에 한 10% 정도인 500억 수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Our plan is to expand the data center capacity by 50 megawatts each year. And when you translate this into an investment, it will require a total of 500 billion won. But on our balance sheet, it will account for 10%. So this is going to be 50 billion won. 네, 다음 두 번째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Let me now answer the second question. 저희의 엔터프라이즈 사업은 크게 4개 사업 군으로 지난해 기준 매출은 1조 3,400억 원입니다. Our enterprise business comprises of 4 main business areas, and the total revenue last year was 1.34 trillion won. 사업 군별로 보면은 전용 회선 사업이 70%, 그리고 IoT와 에너지 솔루션이 17%, 그리고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사업이 나머지 13%입니다. And for more detail, connectivity accounts for 70%, IoT and energy solutions 17%, and data center and cloud business 13%. 전용 회선 사업이 캐시카우라고 한다면 나머지 3개 사업군이 성장 사업군입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30% 또는 50% 이상인 스타 포트폴리오라고 할 수 있습니다. While the connectivity business is a cash cow business, the other 3 businesses are growing rapidly, especially for data center and cloud. The annual compound growth rate is more than 30% or 50%. So these are part of the START portfolio. 그래서 이 두 개의 사업군이 투자자분들께서 눈여겨 주셔야 할 비즈니스라 할 수 있습니다. So the data center and cloud businesses are the areas where investors can pay a key attention to. CEO께서 말씀드린 대로 데이터 센터 사업은 향후 상당 기간 공급 부족 상태가 예상되는 성장 사업입니다. 현재 지난해 캐패시티 더블업 이후에 향후 5년 내에 국내 1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보면은 당사의 5G MEC 사업 그리고 MSP, SaaS 사업과의 시너지, 글로벌 CSP들과의 제휴를 통해서 당사가 클라우드 이코노미의 메인 플레이어 중 하나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될 비즈니스입니다. As was mentioned by the CEO in his presentation, the data center market will continue to experience supply shortage.
As we doubled up our capacity last year, we are planning, or our aim is to become number one in Korea in 5 years. So when you look at the big picture, we're going to continue to create synergies with our 5G, MEC, MSP, and SaaS business players, as well as collaboration with global CSPs, so that we can become a main player in the cloud economy, and it's going to be a key business area.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은 5G MEC를 기반으로 인테그레이티드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주요 비즈니스 모델인 MEC, 클라우드 네트워크, MSP, SaaS, 그리고 PaaS 등의 영역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 성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As for cloud business, we aim to become an integrated cloud service provider based on 5G MEC, and we're pursuing growth through collaboration with global players for our main business models of MEC, cloud network, MSP, SaaS, and PaaS. 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Thank you. 네,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분만 질문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We will entertain the 마지막- final question. 마지막으로 질문해 주실 분은 신영자산운용의 임승현 님입니다. The last question will be presented by Seung-hyun Im from Shinyoung Asset Investment. Please go ahead with your question. 네, 안녕하세요. 신영자산 임승현입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발표 중에 그 조비사랑 같이 이제 국내에서 UAM 사업을 상용화하는 거를 이제 성장 동력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랑 또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생각하고 계신지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들어가야 되는 투자나 비용이 있는지, 있으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I'm Im Seung-hyun from Shinyoung Asset Management. I have a question related to your UAM initiative. You mentioned in your presentation that UAM will be a key growth driver in the future. So what roles do you think SKT can play in providing UAM? What business models do you have in mind? And if you need to make investments or need to make some cost spending, how much of such investment are you anticipating? 예, 질문해 주신 신영자산운용의 임승현님 감사드립니다. Im Seung-hyun from Shinyoung Asset Management. Thank you for your question. 지금 UAM 사업은 아직 이 구체화된 단계는 아닙니다. As for our UAM initiative, it's not been materialized yet. 다만 SK텔레콤의 통신 플랫폼 그리고 서비스 역량과 조비의 기체 개발 역량에 대한 시너지는 충분히 기대할 수 있고요. But we can expect some synergies between SKT and Joby because SKT has capabilities in terms of communications network platform and services, while Joby can contribute in terms of UAM device development. 또한 그 조비사가 우버의 이 UAM 사업 운영 사업을 인수한 바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양사가 지속적으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lso, I'd like to mention that Joby has acquired the UAM operational business of Uber, so we will continue to collaborate with Joby for future opportunities. 아마도 협력 구조는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국내 이 사업권을 획득하기 위한 컨소시엄에 같이 참여하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The particular structure of the cooperation has not been decided yet, but I imagine that we can be part of a consortium to gain a business license for UAM in Korea. 그렇지만 당분간 단기적으로는 정부 주도의 실증 사업인 그랜드 챌린지에 공동으로 참여해서 집중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In the short term, we're going to continue to participate in the Grand Challenge, which is a demonstration project led by the government.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is is the end of the Q&A session. 네, 이상으로 SK텔레콤 CEO 인베스터 데이를 마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투자자 및 애널리스트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 SK텔레콤의 새로운 출발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is is the end of the SK Telecom CEO Investor Day. I'd like to thank the investors and analysts for your participation. As SK Telecom is making a new start in 2022, I'd like to ask for your continued support. Thank you.